백사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백사원이 진짜 백사원이 아니라 만들어진 백사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백장호가 진짜 백사원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정말 강렬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백사원의 과거와 관련해 백장호와 홍일경이 더욱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떡밥이 등장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떡밥을 가지고 근거 있고 그럴듯한 예상 스토리를 써봤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낚시터의 건물은 폭발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나무타는 냄새와 함께 뼛속까지 파고드는 열기가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박도재는 차를 세우자마자 차창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불길 속에 백사원과 정상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입구 쪽으로 달려가며 박도재는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고 외쳤습니다. 대변인님, 어디 계십니까? 대변인님.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박도재는 방향을 잡고 몸을 던졌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백사원의 상태를 상상할수록 심장이 터질 듯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틈없고 차가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던 대변인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정상훈이 축 늘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엿보였고 미처 숨을 쉬지 못한 탓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도재는 가까스로 정상훈을 일으켜 세운 후 눈앞에 쓰러진 백사원을 발견했습니다. 백사원은 폐 속 깊이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변인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길 나가야 합니다. 박도재는 백사원의 어깨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백사원은 간신히 고개를 들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기까지 대체 어떻게? 중간중간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도재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뒤따라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주소를 물어왔습니다. 백사원은 마치 더는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낚시터 건물의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떨어지는 목재와 타들어가는 지붕 조각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박도재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백사원과 정상훈의 얼굴을 덮어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뜨거운 공기가 더욱 짓눌렀습니다. 박도재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대변인님, 힘내십시오. 백사원은 몸을 겨우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정상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꼭 살려야 해. 박도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가 살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차가운 공기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백사원은 곧장 정상훈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잃은 정상훈을 본 백사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도재가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정상훈을 살폈습니다. 정상훈의 미세한 숨결이 차창에 김을 서리게 했습니다. 백사원은 고개를 숙인 채 연기로 거칠어진 호흡을 조용히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재,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박도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알았나? 이곳으로 올 일이 없었을 텐데. 백사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구심은 날카로웠습니다. 박도재는 미리 준비된 듯 답했습니다. 강영호 과장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대변인님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억지로 부탁했습니다. 백사원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박도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답지 않게 유난을 떨었군. 말은 그랬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박도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죗값을 물어야 하니까. 내 여동생에게 남긴 그 빚을 갚아야 하니까.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정상훈은 마치 오래도록 짓눌린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에 가득 찬 갈증과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의자에 앉아있던 백사원이었습니다. 백사원은 손을 깍지 낀 채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정상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은한 연민도 서려 있었습니다. 눈을 뜨셨습니까? 백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상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구나. 말끝에 묻어나는 자조가 방안을 잠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잠적하셨습니까? 백사원은 허리를 펴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돌려 병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어둠과 함께 빗줄기가 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 살 수 있는 사람이었겠나? 짙은 한숨이 섞인 목소리는 그동안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비밀과 죄책감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비밀 때문에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까? 백사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상훈은 마른 입술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진짜 백사원에 대한 것. 내가 알지 않아야 했던 건 너무 많았어. 그 모든 게 내 목을 조이고 있었던 거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백사원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정상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놈이 살아있다는 그 메시지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 하신 겁니까? 정상훈은 백사원의 질문에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정상훈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뉴스를 통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걸 봤다. 분명히 그놈 짓이야? 난 단지 경고만 하려고 했을 뿐이다. 정상훈의 시선은 어느새 창밖을 넘어 머나먼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너를 데려온 날, 그때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정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낚시터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정상훈은 창밖에서 울려 퍼지던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백장호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라. 백장호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상훈은 그의 표정에 깃든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정상훈은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울음을 멈춘 상태였지만 차가운 빗물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백사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정상훈의 목소리가 끝없이 낮아졌습니다. 백사원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백사원, 넌 내 자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어. 백사원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조용히 정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임에도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의원님은 이름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겨주며 말했지. 이 아이는 내 핏줄이라고. 죽지 않도록 돌보라고. 정상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려 했지만 한동안 누르던 분노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울던 모습이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 도저히 버릴 수 없었지. 그래서 데리고 있으면서 의원님이 시키는 추악한 일들을 대신 처리하며 널 키워냈다. 나는 내가 백장호가 숨기려 했던 대체품이 아닌 내 아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백사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대체품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꺼내기조차 싫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백사원 때문이었다. 그놈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었지. 백장호도 더는 그놈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날 결국 정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백사원의 시선은 날카롭게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물에 빠뜨렸군요. 정상훈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넌 방에서 자고 있어야 했는데 그 모든 걸 목격한 거지. 봤지만 보지 못한 것이어야 했다. 백사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길을 쓰고 성공하려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실패한다면 그날 물에 가라앉았던 이름 없는 아이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상훈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마 숨길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목격했던 모든 일은 끝난 줄 알았을 거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백장호가 떠난 뒤 난 시신을 건져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최소한 아이를 물속에 그냥 둘 순 없었으니까. 백사원은 정상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숨을 죽인 채 더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상훈은 잠시 멈춰 병실 창문 너머 멀어진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건져놓고 보니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던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거다. 숨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아니, 그 순간 그걸 발견한 내가 놀랐다고 해야 맞겠지. 백사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었다고요? 그 아이가? 정상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백장호가 버리려고 했던 진짜 백사원이 죽지 않았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난 두 가지 선택 앞에 섰어.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살려내거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상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고 백사원은 차마 눈을 떼지 못한 채 정상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내게 준 그 몇 년의 시간은 내게 진짜 가족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줬어. 그래서 그 아이를 놔둘 수 없었지. 결국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리고 살아났다. 백사원은 숨을 들이쉬며 정상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살아났다면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왜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정상훈의 목소리는 한결 가라앉았지만 그의 말은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듯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장호에게 알릴 순 없었어. 진짜 백사원은 그에게 있어 짐이었고 넌 대체품이었어. 그를 다시 백장호에게 돌려보낸다는 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숨겼다. 정상훈의 기억은 그날 밤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낚시터의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가에 누워있는 아이, 진짜 백사원은 미동도 없이 숨을 쉬는 듯 보였습니다. 정상훈은 그의 얼굴에 묻은 흙과 물기를 닦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중얼거리며 애를 썼고 아이는 기적처럼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사원은 눈을 뜬 직후에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말은 없었으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오래 물속에 있었던 탓에 뇌에 손상이 갔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어. 내가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몰랐다. 하지만 나와 함께 낚시터에서 지내면서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어. 백사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낚시터에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놈에게서 비린내가 났던 이유가? 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내 낚시터에서 살았어. 물고기를 잡고 나를 도우며 조용히 지냈다. 나와 낚시터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백사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짜 백사원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백사원의 질문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백장호가 너를 데려가고 난 뒤에도 한동안 내 곁에서 지냈어. 뇌에 손상을 입은 채로도 성실하게 나를 도왔고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았어. 아니, 그런 본성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지. 백사원은 정상훈의 눈빛에 담긴 무거운 이야기를 직감했습니다. 본성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정상훈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우 폭력적이었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지.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했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했어. 낚시터에서 지낼 때도 그런 본능은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정상훈은 그날의 사건을 떠올린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낚시터 손님과 다툼 끝에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어. 그 폭행은 단순히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었어. 상대가 죽기 직전까지 몰아갔다. 내가 가까스로 말렸지만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어. 그 후로도 여러 번 같은 일이 반복됐고 결국 경찰의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 백사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상훈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까? 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에서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낸 것이다. 백사원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진짜 백사원이 자신의 정체를 기억해낸 순간을 상상하려 하니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찾은 이후 그가 가진 모든 게 전부 내 것이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까? 백사원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거야. 자신이 백장호의 진짜 아들이자 상속자임에도 이름도 정체도 잃어버린 채 낚시터에서 방치됐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그를 지배했겠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게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다. 백사원은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협박범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사원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협박 전화, 홍의주를 납치한 일 모두 그놈의 짓이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 이름과 함께 모든 걸 다시 가져가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백사원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입술을 풀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는 홍의주도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놈이 희주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백사원은 손을 주먹으로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감정은 분노와 결단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그의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희주만은 절대 그놈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정상훈이 의미심장한 태도로 입을 열자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홍희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정상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백사원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희주는 제 전부입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희주만큼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훈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떨칠 수 없는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묻겠다. 홍희주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백사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백사원으로부터입니다. 그놈이 홍희주를 납치했고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녀를 진짜 백사원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틀렸다. 백사원은 한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틀리다니요? 진짜 백사원이야말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그게 틀린 말입니까? 정상훈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백사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홍희주에게 가장 위험한 건 진짜 백사원이 아니다. 홍희주를 납치했던 놈도 아니고 그의 망상도 아니다. 홍희주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내가 살아온 세계 자체다. 백사원은 정상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상훈은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홍희주를 납치했던 놈도 그가 가진 망상도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다. 너는 그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더럽고 치열한 정치와 권력의 세계는 홍희주 같은 사람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그 세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걸 삼키는 괴물이다. 내가 지금도 그 괴물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백사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제가 홍희주를 그런 세계에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안전할 겁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백사원. 너는 홍희주를 내 곁에 두면서 그녀를 내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이미 너를 통해 더러운 정치와 권력의 그림자를 보고 있어. 그 세계는 내가 홍희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위협할 것이다. 백사원은 손을 꽉 쥐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백사원은 정상훈의 말을 끊임없이 곱씹었습니다. 홍희주에게 가장 위험한 건 내가 살아온 세계 자체다. 정상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권력욕에 물든 악마라는 정상훈의 경고는 곧바로 두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백의용과 홍일경. 백사원은 백의용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의용은 언제나 아버지로서보다는 정치가로서 더 자신을 대했지만 직접적으로 홍희주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한 사람은 홍일경이었습니다. 홍희주의 친부이자 청운일보의 회장. 백사원은 희미하게 기억나는 결혼식 전날 밤의 불편한 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홍희주의 자리는 애초부터 홍희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홍인아의 것이었고 홍희주는 그저 대체품이었습니다. 홍일경, 그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홍희주를 내보낸 게 아니었군. 그가 홍희주를 이용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알아내야 해. 백사원은 차를 급히 돌려 백의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의용의 저택에 도착한 백사원은 피로가 얼굴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저기 불에 그을리고 먼지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백의용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군. 무슨 일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백사원의 몰골을 본 백의용은 놀란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 꼴이 이게 뭐냐? 불이라도 난 거냐? 백사원은 백의용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의용은 백사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갑자기 결혼식 전날 밤 얘기를 꺼내다니. 백사원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물음을 이어갔습니다. 홍인아 대신 홍희주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단순히 홍인아의 선택 때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의용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그날 나는 홍인아 대신 홍의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걸 반대했다. 하지만 그 자식, 백의용은 말을 멈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홍일경과 거래한 계약서가 없었더라면 나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지.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까지 끌려다니셨는지. 백사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홍일경과 백장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백의용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홍일경에게 철저히 끌려다닌 건 오래된 일이다.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셨지. 그리고 홍인아 대신 홍의주가 들어오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백사원은 백의용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홍의주는 단순히 우연히 자신의 곁에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장호가 홍일경에게 약점을 잡혔고 그것이 홍의주를 며느리로 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의주는 희생된 것이다. 그들의 더러운 거래 속에 희생된 존재였다. 백사원의 가슴은 분노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에서 한 가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홍의주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략결혼의 도구나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계약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도 밝혀낼 겁니다. 백의용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썩어 있으니까. 백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홍의주를 지킬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진실이라면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백의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사원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과거에 놓쳤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백사원의 발걸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홍의주를 위협하는 더러운 손길들을 모두 끊어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백사원은 운전대를 잡은 채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빛이 멀리 물러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백장호의 집거실에서 홍인아를 만났던 날, 어린 백사원은 긴장된 마음으로 백장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홍인아가 들어섰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기운을 풍기던 소녀는 들어오자마자 백사원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홍의주가 따라왔습니다. 홍의주는 한 발짝 뒤에서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홍인아는 곧바로 백장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원 오빠라고요? 짙은 의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백사원은 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홍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다른데요? 전에 봤던 사원 오빠랑. 백장호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인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게로구나. 쓸데없는 소린 그만하거라. 백사원은 백장호의 손에 이끌려 곧장 그 방을 떠났습니다.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백사원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이 새로운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홍인아는 어째서 진짜 백사원을 알고 있었던 걸까? 백장호는 진짜 백사원의 얼굴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로 철저히 통제했었고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진짜 백사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인아는 진짜 백사원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사원은 손에 힘을 주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로 위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른 것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날 그 차에는 홍인아와 홍의주 그리고 홍일경의 막내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홍의주만 멀쩡히 살아남았고 홍인아는 청력을 잃었으며 막내 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었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장호는 진짜 백사원을 세상에서 지우려 했다. 그렇다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홍인아 역시 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날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백장호가 홍인아를, 백사원은 그 가정이 가져오는 소름에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장호가 자신의 권력욕을 지키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건 그뿐이 아니었다. 친손자마저 없애려 했던 사람이라면 홍인아까지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희주를 다치게 만든 것도 이 망할 영감탱이가. 백사원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그는 점점 속도를 줄이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차 안에 정적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의문이 더 이상 의문으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홍희주와 홍이나 그리고 자신이 함께 얽힌 이 비극의 시작은 백장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잔재는 여전히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백사오는 짧게 숨을 내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희주 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